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2장 보험 산업 파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5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어지네요. 자, 먼저 나오는 게 보험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가격 책정하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은 보험료율 산정 원칙이 교재에 먼저 소개가 나와요. 보험료율을 산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보험료를 계산할 때 어떠한 원칙들이 적용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법정 기본 원칙, 법정 세부 원칙, 그 다음 경영상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정 기본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보험업법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에 근거해서 산출을 하라.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 그리고 통계 신뢰도를 확보하라. 이제 이런 정도, 극히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법정 세부 원칙과 경영상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큰 틀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법정 세부 원칙이라는 것은 주 목적이 규제입니다. 그러면 왜 규제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보험 경영하는 거를 규제하겠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한번 반문을 해보면은요, 이 측면은 결국은 고객을 보호할 목적입니다. 보험 소비자를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적용되는 항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과도성, 즉 과도하지 말아야 된다. 보험료가 과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보험료가 비싸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비싸면 고객한테 불리하니까.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충분성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이 서로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성은 보험료를 충분히 받아줘라예요. 얘랑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비싸지 말았는데 얘는 충분히 받으래요. 의도가 뭐냐? 너무 보험료를 낮게, 저렴하게 책정을 해버리면 결국은 보험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될 테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보험회사의 어떤 파산까지 이룰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를 믿고 가입한 선의의 고객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은 보험회사가 파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파산하면 고객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규제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공정성. 차별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동일한 위험도를 가진 고객이라면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해야지 누구는 더 저렴하게 가져가고 누구는 더 비싸게 가져가고 이런 걸 가져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등한 위험도라면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라. 이게 공정성, 즉 비차별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상 세 가지는 고객을 보호할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경영상의 원칙이라는 건 보험회사 경영을 도와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구를 위해서가 서로 반대되는 거죠. 고객, 보험회사. 자, 그럼 보험회사를 위하는 거는 5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단순해야 된다라는 것은 보험료 자체가 단순하게 서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업사원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서로 쉽게 설명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단순성이고요. 안정성은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험료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보험료가 달라진다면 보험 영업이 안 되겠죠. 고객 입장에선 일주일 있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싸지면 지금 드는 게 손해잖아요. 그러면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최소한 일정 기간만큼은 보험료율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가야 된다. 변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적응성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사회 여건이 계속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도 보통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10년 단위로 5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요. 그러면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사망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지연이 되겠죠. 회사 입장에선 유리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험료율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적응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고 위험과 관련된 통계 자료가 변경되면 보험료율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지,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만약에 평균 수명 증가와 관련돼서 종신보험을 판매한 회사는 수익이 늘어나겠지만 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한 회사는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함이고요. 손실통제장려라는 것은 고객 스스로 어떤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을 하게끔 권장을 하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채 또는 우량채로 해서 보험료 할인하는 요소가 있어요. 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전 3년간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죠.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고객이 같은 조건의 보험을 드는데 보험료를 조금 낮추고 싶다면 스스로 손실 통제에 대한 노력을 하라라는 게 손실 통제 장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부담할 수 없는 보험료라면 가입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상 5가지는 보험회사를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 규제 측면, 즉 고객을 보호하는 측면입니다.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비과도성, 충분성, 공정성. 그래서 비과도성이라는 것은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지 말아야 한다. 비싸면 고객에게 불리하니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충분성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보험료는 일정 수준 충분하게 받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싸게, 경쟁을 위해서 너무 저렴하게 보험료를 책정해버리면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파산으로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보험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는 책정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2개가 서로 상충된다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너무 비싸면 당연히 손해보는 거고, 너무 싸게 가져와도 결국은 고객이 나중에 보호받지 못하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째, 비차별성은 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구는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니까 같은 조건에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적용하고, 누구는 그 반대니까 비싸게 적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해 줘야 된다라는 게 공정성, 즉 비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상의 원칙입니다. 먼저 단순성 보게 되면 소비자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알아야, 그 상품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고객도 구매를 할 마음이 생기겠죠. 그 다음 안정성이라는 건 보험료는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적응성,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요율도 바뀔 수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평균 수명 증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는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금리에 따라 보험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손실통제장려는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고객 스스로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끔 해 주어라 라는 거고, 그 다음 그 앞쪽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데 비정상 손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닌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기대 손실과 비용을 초래한 예상 못한 어떤 손실 발생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마찬가지 보험회사 경영에 뭔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어야 영업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비싸면 고객이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59페이지 아래쪽 가격 책정, 요율 산정 원칙 보겠습니다. 첫 줄, 보험 요율 산출은 보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60페이지 위쪽에 표 2-1 보면 요율 산중 원칙, 앞쪽에서 제가 박스로 소개해드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먼저 1번 보험업법 보겠습니다. 이게 법정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락 첫 줄 보시면 보험 요율 산출 원칙을 보험업법에서 법정화하고 있고요. 그 아래 단락 보겠습니다. 보험 요율 산출의 기본 원칙으로 보험회사는 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해야 된다라는 극히 원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감독 규제 측면입니다. 왜 감독하고 왜 규제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보험 소비자, 즉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 규제 측면에서 요율 산출의 세부 원칙으로는 비과도성, 충분성, 공정성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아래 박스로 소개가 되는데 먼저 비과도성의 원칙, 그 줄 끝에 보시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 61페이지 둘째 줄의 충분성, 그 줄 옆쪽에 보시면 보험료율이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아야 한다. 서로 반대되는 상충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왜 그런지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단락 공정성의 원칙, 보험료율은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라면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라 라는 설명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자, 이상 세 가지는 고객을 보호할 목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험 경영 측면은 보험회사 경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용되어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줄 보시면 보험 경영 측면에서 보험료율 산출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단순성, 안정성, 반응성, 다른 말로 적응성이라고 하고요. 손실 통제 장려, 비정상적인 손실에 대한 대비, 경제적인 부담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지문 체크를 좀 해드리면 단순성, 그 줄 끝쪽에 보시면 보험 소비자에게 설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 뒷내용 소비자 입장에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즉 쉬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안정성, 옆쪽에 보시면 요율의 안정성은 요율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어야 된다. 무조건 평생 동일하게 가져가라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상충되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 기간만큼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험료를 변경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다시 또 비용 지출을 해야 되고요. 고객 입장에선 결정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줄 보시면 보험료율이 빈번하게 변경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 불신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다음 적응성 보겠습니다. 그 줄 보시면 요율의 적응성은 환경에 따라 요율을 변경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든지 또 시중 금리가 뭐 인상 또는 인하가 된다든지 이런 걸 보험료율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손실 통제 장려 그 줄 끝에 보시면 보험료율이 사고 방지와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로 촉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부분은. 그 다음 비정상 손실에 대한 대비 맨 아래줄 보시면 기대 손실과 비용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측 못한 어떤 비용 손실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62페이지 맨 위에 경제적인 부담 가능성 보시면 그 줄 끝에 소비자가 부담 가능한 요율을 산출해야 한다. 즉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요율의 어떤 원칙들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보험 요율 산정 원칙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특정 어떤 사례를 설명하고 이거는 원칙 중에 뭐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구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요율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라는 건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등급 요율이라는 게 있고 개별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많이 언급되어진 건 다 등급 요율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정 위험도별로 이렇게 고객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묶은 고객들 위험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 이게 등급 요율이고요. 개별 요율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건건히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요율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정 요율, 경험 요율, 소금 요율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요율은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등급 요율서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요. 등급 요율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요율 체계입니다. 동일한 어떤 위험 집단군의 평균치를 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평균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계산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이 전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특수한 어떤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나 신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계산해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예정요율, 개별요율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예정요율은 기본요율에다가 각 그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특수성도 동시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연령이나 뭐 자동차 어떤 그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기본요율에다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함도 동시에 반영을 하는 거죠.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됐다든지 아니면 법규 위반이 얼마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반영하는 요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험요율과 소급요율은 잘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용어 보시면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뭐를 하는 거고, 소급요율은 과거의 경험을 과거로 소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험요율은 과거 해당, 보통 이 요율 체계는 단체보험에 많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고 통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통계 자료를 그 다음 연도 보험료에 반영을 하면 경험요율이 되고요. 이전 보험료에 반영해서 추징이나 환급을 해주면 소급요율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요율은 과거 손해 실적을 그 다음 보험료에 반영을 하는 거고, 소급요율은 과거의 손해 실적을 그때 보험료로 소급시켜서 반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요율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62페이지. 보험요율의 종류. 자, 1번 등급요율 보겠습니다. 첫 줄에 등급요율은 손해보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그 아래줄 보시면 생명보험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등급요율이에요. 사실은. 뒷내용 보겠습니다. 동질의 위험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등급을 설정하고, 그 등급의 평균 손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요율을 동일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요율이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발생 위험도가 0.1%부터 0.5% 사이다? 그러면 그 평균인 0.3%를 보험료로 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0.5%도 0.3%로 받고 0.1%도 0.3%로 받고 전체 평균을 가지고 이 집단 전체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등급요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요, 등급요율은 비교적 요율 적용이 단순하고 간편하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직성으로 인해 요율의 유연성, 신축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게 등급요율 체계입니다. 반면에 63페이지 개별요율 보겠습니다. 개별요율은 계약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언더라이터, 이제 계약 심사자죠. 언더라이터의 판단을 바탕으로 요율을 수정 적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언더라이터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장점, 즉 어떤 개별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 대한 인적 비용, 즉 추가적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요율의 종류가 그 아래 박스로 세 가지 소개가 되고 있죠. 개념 정도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정요율이란 그 줄 끝에 과거 경험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되는 보험료를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각 위험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최종요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경험요율은 각 위험의 과거 손해 실적에 따라 차기 보험료에 체크를 해놔 주십시오. 차기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고요. 그 아래 소급요율은 보험기간 동안 손해 발생 결과를 당해 보험료에 체크해 주십시오. 당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정산해서 뭐 추징이나 환급을 발생시키는 게 소급요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과거 해당 단체의 사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언제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반영하면 경험요율, 이전 보험료에 반영하면 소급요율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교재에도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일단 큰 틀로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교재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뭐 영업보험료 또는 총보험료 뭐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 보험료는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져요. 즉 제가 보험 가입하고 월 보험료 10만 원을 냈다. 그 10만 원이 이 둘로 나뉜다는 거죠. 어떻게 나뉘느냐? 제가 어떤 위험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보험을 가입한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하는 게 순보험료입니다. 순수하게 보험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들었다. 그럼 제가 가입한 이유는 뭘까요? 암에 걸렸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죠. 그 기능을 하기 위한 게 순보험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연금보험을 들었다면 그때는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야 될 겁니다. 그게 보험의 기능이라면 그쪽 역할을 하는 게 순보험료예요. 즉 제가 보험을 가입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게 순보험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부가보험료는 보험과 직접 관련 없어요. 이거는 보험회사 운영과 관련되는 겁니다. 일종의 사업비 개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다니시다 보면 뭐 이렇게 건물들의 보험회사가 이렇게 입점해 있는 건물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건물 보험회사 소유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된 비용, 임차한 건물이라면 임차 비용들,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은 내가 보험 사고에 대한 보장받고 이런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회사 운영과 관련되어지는 거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부가보험료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순보험료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처럼 암보험이다. 그럼 암에 걸렸을 때 진단자금이나 수술자금이나 이걸 보호받기 위해서죠. 어떤 예측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거. 이게 바로 위험보험료고요. 연금보험 같으면 사고 대비가 아니라 어떤 저축으로서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거죠. 이게 저축보험료입니다. 연금보험 목적은 내가 위험보장이 아니라 수익을 늘리기 위한 거니까 그 기능도 보험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축보험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 보험회사 운영과 관련되어지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관련돼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영업사원에 대한 어떤 신계약비라든지, 즉 수수료 재원. 그 다음에 신계약이 체결되면 증권을 발행해 줘야 됩니다. 고객에게 발행해 주게 돼 있으니까 그 비용들, 여타 비용들, 즉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계약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직원들의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요. 건물 임차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기타 비용으로 수금 활동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자동이체를 많이 하시는데 자동이체도 은행이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비용이고요. 우리가 보험료를 한 달 납입 연체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독촉장이 날라올 겁니다. 한 달 더 안 내면 계약이 실효됩니다. 이런 안내장이 날라가겠죠. 이것도 그냥 뭐 우편 비용이 공짜로 나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여타 수금 활동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기타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상 세 가지는 뭐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저축에 대한 수익을 높이고 이런 기능들이 아니죠. 제가 보험에 가입한 목적과 별도의 어떤 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보험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위험보험료라는 건 보험사고에 대한 재원이 되는 거. 그래서 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 쌓아놓는 돈들이 위험보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축보험료는 이제 만기 환급을 받는다든지 뭐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을 받는다든지 주로 이런 저축의 기능과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약 체결 비용은 신계약이 체결됐을 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 다음 계약 유지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 관련해서 이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비용은 수금 활동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세분하면 5가지가 장기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의 보험료 구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1단계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거는요, 보험회사가 미래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겠죠. 즉 사고가 얼마가 날 것이다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위험보험료가 될 겁니다. 또 미래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다,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다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저축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될 거고요. 사업비를 얼마 쓰겠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각각 비용들을 책정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즉 각각 항목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 예측하는 내용이
사고와 관련된 건 예측이니까 예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예정, 사고니까 위험률. 이거에 따라서 위험보험료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축과 관련되는 거죠. 예측하는 거니까 예정, 이율. 요건 사업비와 관련되는 거니까 예정, 사업비율. 이렇게 명칭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쉽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실질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즉 어느 정도 사고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 사고는 그보다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습니다. 이율도 마찬가지, 사업비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걸 부르는 명칭이 자, 사고와 관련돼서는 더 났다 그러면 이 위험률차 손실이 발생되는 거고 덜 났다 그러면 위험률차 이익이 발생되는 게 되겠죠. 이걸 위험률차 이익이라고 부르고요.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이자율차 손익이라고 부르고 손실 또는 이익,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비차 손실 또는 이익해서 사업비차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단계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구분해서 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 우리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일단 크게 보험의 기능을 하는 파트와 보험회사 운영과 관련된 파트로 둘로 나뉩니다. 보험의 기능을 하는 게 순보험료, 보험회사 운영과 관련되는 게 부가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의 기능을 하는 거는 보험의 기능이 두 가지니까 사고와 관련된 거 위험보험료, 또 환급금, 뭐 연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렇게 환급금,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게 저축보험료. 보험회사 운영과 관련된 거는 신계약과 관련된 게 계약 체결 비용. 그 다음에 어떤 보험회사 유지 관리와 관련되는 게 계약 유지 비용. 그리고 수금 활동에 소요되는 게 기타 비용. 이렇게 나뉩니다. 이걸 미래를 예측해 놓은 게 사고와 관련해선 예정 위험률. 투자 수익과 관련해선 예정 이율. 사업비와 관련해선 예정 사업비율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따라 실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손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한 틀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장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료 구성입니다. 근데 이게 손해보험 중에서 일반 손해보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1년짜리 화재보험들 가입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상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품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보통 보험 만기 1년으로 운영되는데 1년이 지나면은요, 계약이 없어져 버립니다. 환급받는 게 없죠. 보험료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손해보험 보험료 구성은 보시다시피 순보험료가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축보험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만기가 됐을 때 환급금이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부가보험료도 이렇게 세분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사업비하고 이윤으로 단순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요게 일반 손해보험, 1년 만기 소멸성 보험들,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표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좀 체크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재 64페이지입니다. 보험료 산출, 단락 둘째 줄 보시면 끝쪽에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그 아랫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순보험료는 그 아랫줄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되어 있죠. 체크하시고 그 뒤에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애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즉 사고 났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재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축보험료는 만기 또는 연금 생존보험금, 해지환급금 이렇게 저축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저축보험료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가보험료는 그 아랫줄 계약 체결 비용,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단락 보시면 단락 둘째 줄에 예정 위험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아랫줄 끝쪽에 보시면 예정 이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아랫줄 중간 부분에 예정 사업 비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쭉 기타 나머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락 맨 밑에 보시면 각각의 차이로 인해 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 손익이 발생된다.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실질 결과의 차이로 인해서.
그 다음 그 아래 단락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와 이익으로 구성된다.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표로 요 부분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에도 유사한 표가 있는데 한 표로 이해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낫지 않나 싶어요.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요인, 그래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쭉 나오는데 요건 그냥 지문 정도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에 다 녹아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위험률. 자, 맨 밑에서 둘째 줄 보겠습니다. 위험률은 현재 시점의 사망률 수준뿐만 아니라 미래 변화 수준인 추세율, 언더라이팅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설정하라. 그냥 지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이자율, 단락 둘째 줄 끝에 순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예정이율이라 하고요. 그 아랫줄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순보험료는 낮아진다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그 아래 단락 예정이율은 생명보험제도의 장기보정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그 다음 시중 금리 수준보다 낮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보수적으로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설정하면 이게 장기간 이율을 함부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확 내려가 버리면 보험회사는 장기간 계속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율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으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업비율 첫 줄 끝에 보시면 사업비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 간접 비용을 가리킨다라는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교재에 나오는 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위험률과 이율, 사업비율 나오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정 위험률이 높아졌어요. 그럼 보험료는 올라갈 것 같으세요? 내려갈 것 같으세요? 전체 요 보험료들은 변동이 없는데 예정 위험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위험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체 보험료도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다음에 예정 이율이 올라가면 전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자, 예정 이율은 좀 쉬운 예로 만기한급금을 만드는 이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 가서 정기 예금을 가입을 해요. 만기에 1억 원을 만드는 정기예금, 5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럴 때 이자율이 2%인 상품과 5%인 상품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들어가는 원금이 언제가 더 많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자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원금이 많아질 것이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폭이 더 커질 테니까 원금 포션이 줄어들 겁니다. 즉 이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기 예금을 예로 드는 겁니다. 이때는 보험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왜? 만기에 똑같은 돈을 만드는데 2%짜리와 5% 중에서 원금이 어디가 더 덜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5%가 덜 들어가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원금은 덜 들어간다. 이 구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 비율이 올라간다?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가겠죠. 얘네는 똑같으니까. 이쪽에 보험료가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요 과정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계약 심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예요. 자, 이쪽도 먼저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 심사를 하는데 먼저 나오는 게 계약 심사를 하는 원칙들이 소개가 됩니다. 보시면 일단 계약 심사를 왜 하느냐? 보통 실무적으로 언더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라는 것은 고객이 보험 가입을 청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해와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제일 먼저 이 고객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겠죠. 위험이 높으냐 낮으냐. 그거에 따라서 위험이 높다 그러면 높은 보험료를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위험이 낮다 그러면 저렴한 보험료를 부과를 해야 될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위험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계약 인수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위험도를 잘 평가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을 잘 내려줘야 보험회사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약 심사 업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계약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선별적으로 위험을 인수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위험이 높은 위험이라면 보험회사는 과감하게 인수 제한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선량한 대다수 고객들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까지도 평균적인 보험료로 보험 부과를 한다면 전체적인 사고 확률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 선의의 고객들이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위험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를 해서 그로 인해서 경영의 안정을 도모를 하고 회사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계약 심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계약 심사를 진행하는데 계약 심사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고객 간의 위험을 균질하여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묶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묶으라라는 것은 위험이 높다 그러면 보험료를 조정하란 얘기예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위험에 맞게 또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이 높다면 보험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또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즉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특별한 단서를 달지 않겠지만 위험도가 높다면 보험료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가입 한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이러한 어떤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역선택을 방지해 줘야 돼요. 역선택이라는 용어 다소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보험 가입 때는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은요, 영업사원이 고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품이 어떻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고객을 설득시키겠죠.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 선택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고객이 보험회사를 찾아다닙니다. 나 보험 가입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보통의 위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고객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영업사원이 다 찾아가요. 보험 영업사원들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고객이 찾아간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고객이 대부분의 회사가 계약 인수를 거절할 정도로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역선택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보험료를 인수하기 어려운 높은 위험을 가진 고객이 정상적인 평균적인 어떤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납입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러한 경향을 역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란 얘기죠. 보험회사는 계약 심사를 통해서 잘 걸러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의의 나머지 계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교재 보면서 일부 체크를 좀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67페이지예요. 계약심사의 목적과 기본 원칙 1번 목적 보시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계약심사 또는 언더라이팅 업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심사를 하는 목적은 위험을 선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돼 있고요. 그 아래 단락에 계약심사 기능이 나오죠. 그 뒷내용 보시면 고객 간의 위험을 균질화하거나 역선택을 방지하는 데 있다 라고 돼 있고요. 심사하면서 균질화시키는 어떤 방법이 그 단락 넷째 줄 보시면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한다든지 보험금을 삭감한다든지 가입 거절 등의 방법으로 고객 간의 위험을 균질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 보시면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위험이 지나치게 높다면 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나머지 고객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험 계약 심사의 어떤 기본 원칙들이 교재에 5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자, 이 기본 원칙들도요. 일단 명칭 보고 아 이게 뭐겠구나라는 걸 유추해서 생각하신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좀 수월해요. 첫 번째 원칙이 대량 위험 원칙입니다. 위험이 많아야 돼요. 위험이 많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계약 건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어쨌거나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미래의 사고 위험을 예측을 해놓죠. 그게 맞아떨어지려면 계약 건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험 대량의 원칙이고요. 위험 동질의 원칙은 위험이 유사한 수준으로 동질화시켜서 묶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대로. 그 다음에 분산 가능 위험 원칙이라는 것은 평균 위험 수준으로 가져가되 지나치게 많이 분산시키면 안 되겠죠. 너무 높은 사람도 평균 보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위험은 다른 등급으로 배제를 시켜야지 어떤 요 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보험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앞으로 더 중요한 어떤 원칙이 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유지되는 비율이, 장기간 유지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계약을 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무량의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유지되는 기간은 훨씬 길어질 거다라는 거죠. 만기까지 가는 고객이 훨씬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양질의 계약을 많이 받아줘야 보험회사 경영도 훨씬 안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저 계약, 많은 계약들을 계약 심사를 할 때 좀 더 질 좋은 계약을 많이 선택을 하라라는 게 계속성의 원칙이고요. 형평성 유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위험도 낮은 사람은 낮은 보험료로, 위험도 높은 사람은 높은 보험료로 각각 어떤 본인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형평 또는 공평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좀 속된 말로 균일가로 모십니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보험료로, 위험이 낮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을 가져가는 게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형평성, 공평성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평성 유지의 원칙도 위험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라 라는 의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가지고 대략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대량 위험 원칙 보겠습니다.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해야 된다. 즉 계약 건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래야 사고 확률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동질 위험 원칙 보겠습니다. 이거는 위험의 유형 그리고 정도가 일정 수준으로 동질화시키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산 가능 위험 원칙은 평균 위험을 예측을 하고요. 그 평균보다 훨씬 상위하는 위험은 거절해서 배제시키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험 계속성의 원칙은 양질의 계약을 확보해서 계약의 유지율을 높여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형평성 유지 원칙은 각각 고객별로 가지고 있는 위험도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라. 즉 위험이 높은 사람은 높은 보험료, 위험이 낮은 사람은 낮은 보험료로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라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재 보고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첫 번째 위험 대량의 원칙, 단락 둘째 줄 끝에 보시면 다수의 경제 주체 결합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체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동질 위험의 원칙. 자, 맨 끝에서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위험의 동질성이란 위험의 유형과 정도에 있어서 동일이 아닙니다. 동일과 동질은 달라요. 그 다음 68페이지에 3번 분산 가능한 위험의 원칙, 단락 첫 줄 끝쪽에 대상 위험 집단의 평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아랫줄 평균 수준의 위험을 선택하고 높은 거는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 보험 계속성의 원칙, 중간 부분에 보시면 양질의 계약을 확보하여 유지를 높여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형평성의 원칙, 첫 줄 보시면 계약자들이 각각의 위험도가 반영된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사람은 좀 더 비싼 보험료, 위험이 낮은 사람은 좀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료를 책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역선택과 계약심사 관련된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선택이라는 게 뭔지를 좀 살펴봐야죠. 앞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택이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 위험이 높은 고객이 평균 위험의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 즉, 이 사람은 남들보다 위험도가 2배인데 남들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낸다? 그럼 그런 고객이 많아지면 보험회사는 그만큼 사고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험사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들을 잘 선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를 위해서 보험계약 심사자가 하는 역할은요,
이러한 역선택을 잘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막아내긴 어려워요. 하지만 최대한을 막아내는 게 계약심사자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또 고객 위험도에 따라서 계약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도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조건을 결정을 하는데 특별한 단서 없이 그대로 받겠다. 평균적인 위험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높다. 거절할 정도는 아닌데 조금 높다 그러면 몇 가지 단서를 달아서 계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다면 거절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교재 잠깐 살펴보면은요. 68페이지 역선택과 계약심사. 단락 둘째 줄 보겠습니다. 끝쪽에. 이처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밑에 단락, 맨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역선택은 보험회사의 무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해서 69페이지 첫째 줄 중간 부분에 보험계약 심사자는 대상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해 역선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개인 위험도에 따라 인수 또는 조건부 인수 또는 거절 중에 인수 조건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요 지문들은 좀 체크를 해놔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박스로 나오는 건 그 역선택과 관련된 미국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고차 시장 이론이다라고 해서 이게 나오게 된 배경 설명이 좀 나오는데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역선택이 나오는 건 보통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객은 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고객은 계약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객 입장과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이걸 다 알고 있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아무것도 모르죠. 고객이 알려주는 것만 선별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차량을 계속 쓰다가 중고차에 내놓는데 이 차가 예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를 알려주면 시장에서는 알게 될 것이고 안 알리면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 난 차는 차 가격이 훅 떨어질 텐데 이걸 알리지 않고 판매하게 되면 결국은 그 중고차 시장에서 전체 다른 차들도 도매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중고차 시장 안에는 질 안 좋은 상품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 뭐 이런 어떤 이론들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설명이니까 이건 그냥 사례로 이해하시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역선택의 개념 정도는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런 어떤 역선택을 뭐 방지하고 뭐하고 하려면 계약심사자가 해당 그 청약건에 대해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고객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어떤 위험 정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이제 다음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인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청약서상의 질문서가 있고요. 모집자 보고서가 있고 보험회사 실사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계약을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약서에 본인 서명하는 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서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뭐 직업은 무엇입니까? 키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운전은 하십니까? 그에 더불어서 뭐 직전 5년간에 뭐 입원 수술하신 병력이 있으십니까? 3개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약서상 질문서예요. 고객이 거기에다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고지를 해야 되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선 그 질문서 내용을 가지고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근데 뭔가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럴 때 모집자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모집자 보고서라는 건 모집자라는 건 고객을 현재 대면하고 있는 영업사원이에요. 설계사든 대리점이든. 이 사람에게도 추가적으로 물어봅니다. 고객의 현재 뭐 재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집은 자택입니까? 전세입니까? 건강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영업사원에게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체크를 하고요. 그래도 뭔가 좀 이 고객의 위험도를 판단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때는 보험회사가 직접 실사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보험회사 본사 직원이 전화를 통해서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이 어떤 보험회사가 지정한 특정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병원에서 결과 자료를 보험회사에 송부해서 어떤
심사 자료로 참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험회사 실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약 심사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보험회사는 확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청약서에 고객이 허위로 기재했다, 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이 되고요.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실사하는 방법으로는 진단의의를 선택하겠다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검진을 받는 거죠. 그럼 그 의사가 해당 고객에 대한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표를 보험회사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 적부 확인은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이런 걸 적부 확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집하는 고객 정보 유형들을 좀 볼게요. 교재에는 3가지 정도의 정보 유형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신체적 위험, 환경적 위험, 그 다음에 재정적 위험,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용어대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들, 그래서 뭐 이전에 병력이 있었다든지 현재 병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큰 병을 앓았다든지, 이게 기왕력입니다. 흡연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좀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가족력도 마찬가지, 중대질병 관련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신체와 관련된 위험이고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사람이 하는 일, 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면 어떤 차를 모느냐, 영업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위험도 평가에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위험한 취미 즐기는 게 있느냐, 뭐 패러글라이딩을 즐긴다,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고객이 처한 환경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평가를 하고요. 3번째가 재정적 위험입니다. 이거는 고객이 현재 어떤 납입할 수 있는 여력, 재정적인 범위를 벗어난 보험 가입을 하는 거 아니냐, 과다한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사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보험 계약을 한다면 보험회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그래서 고객 수준의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가입 금액 대비 특약 부가액을 설정하는 것. 즉, 암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암진단비에 가입한 돈은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의 20%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입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은 2억 5천만 원을 가입하기 유도하는 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러한 방식도 있고요. 소득 대비 적정 가입 금액을 측정해서 그 금액 한도로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계 보험가입 정보를 활용해서 일정 수준 이상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의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보험료로 보험 가입하는 것을 좀 막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나면 이제 계약 인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심사자는 쉽게는 이제 평균적인 위험도의 고객이다, 그럼 특별한 단서 없이 계약 인수 받아주면 돼요. 하지만 고객의 위험도가 다르다면, 거절할 정도까지 높은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평균적인 것보다는 높다 그러면 특별한 단서를 좀 달게 됩니다. 그 단서를 다는 게 교재에선 4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손실통제수단을 채택해라. 그러면 받아줄게.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위험이 좀 높아요. 그러면 그냥은 화재보험 인수가 어렵고요.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그때 화재보험을 받아주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조건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이게 손실통제수단 채택하는 겁니다. 뭔가 단서를 다는 거죠. 두 번째, 요율 또는 요율구조를 변경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월 보험료가 10만 원인데 당신은 위험이 조금 높으니 남들보다 한 20% 보험료를 높이겠습니다. 12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조금 높이는 방식이에요. 이게 요율 및 요율 구조를 변경하는 거고, 계약 조건을 수정하겠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어떤 보상하는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 당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앓고 있는 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은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한쪽 팔을 크게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팔에 대한 후유증이 염려가 돼서 이 팔에 대한 질병은 향후에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서를 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부담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재보험이나 공동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고객들은 몰라요. 어느 회사에 재보험 출자합니다. 어디다 같이 인수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추가로 징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뭔가 단서를 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계약 인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재 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재 70페이지 필요 정보 파악하는 거 청약서상 질문서 단락 첫 줄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상 질문서는 고지 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겁니다. 고객이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거니까. 고지 의무란 보험계약자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뒤쪽에 나오겠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 알리는 걸 통지 의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하는 의무입니다. 자, 그다음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끝쪽에 보시면은요. 고지 의무 위반 시 상법 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뒤쪽에 이제 권리 의무 사항에서 또다시 언급은 될 거예요. 일단 체크만 해놔 주십시오. 그 다음 2번의 모집자 보고서 단락 첫 줄 끝에 보시면 보험 판매자가 모집자 보고서를 작성한다 되어 있죠. 즉 고객을 대면하고 있는 설계사나 대리점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보험회사 실사 첫 줄 보시면 생명보험의 경우 진단의에 의한 선택 또는 계약적 부확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의 정보 유형 첫 줄 보시면 신체적 위험 되어 있는데 그 첫 줄 보시면 피보험자의 현증, 현재 앓고 있는 질병, 그다음 기왕증, 과거 사고력, 현재 신체 장애, 가족력, 흡연, 음주, 체중, 신장 이런 정보가 신체적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다라는 걸 떠올리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 환경적 정보 첫 줄 보시면 직업, 운전 여부, 이륜차 포함해서 위험한 취미 여부, 또 해외 출국 여부 이런 것들. 고객이 처한 환경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 보시면 되겠고요. 지문 하나 더 체크해드리면 7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끝에 상해 위험 등급을 총 5등급으로 구분하고 보험료는 3단계로 나눈다. 이런 설명 나오죠. 그러니까 상해 보험이라는 것은 다치는 거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러면 직업에 따라서 다칠 가능성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직 종사자와 건설 현장직 종사자는 일하다가 다칠 가능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좁게는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보험료는 그중에 3가지로 묶어서 그러니까 하나 둘둘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3번의 도덕적 위태와 재정적 위험 단락 첫 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가입이 이루어졌느냐를 평가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나머지 사항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험가입한다? 뭔가 좀 의도가 의심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73페이지 보험계약 인수하는 방법. 그 아래 손실통제수단의 채택 옆에다 스프링쿨러 적어놓으시면 편해요. 두 번째 요율 및 요율구조 변경은 할증 적어놔 주시고요. 계약 조건의 수정은 부담보 적어놓으십시오. 그 다음 재보험 공동보험은 참고로 그냥 읽어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뒷부분 다음 시간에 마저 진행을 하겠습니다.